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신영호입니다. 오늘 2021년 제10기 통일 콜로키움을 맞이해서 아마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마지막 강의인 것 같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한반도 미래연구원 박정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북한 주민 사이의 중원 상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정해봤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던 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고 그 사례를 기초로 해서 중원과 상속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남북 주민 사이에 중원 상속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민족 분단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사례는 여러 나라들이 겪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와 같이 이처럼 왕래는 물론이고 서신교환 조서가 끊긴 채 정말 비극적인 이런 분단 상황이 반세기 이상 아마 좀 있으면 한 7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분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때부터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 법제 분야에 이제 한국 법제의 분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 더불어 38 이북 지역과 38 이남 지역에 각각 정체를 달리하는 정권이 수립되면서 각기 상이한 법제를 건설해 나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단이 그 고착화되는 과정을 또 좀 시기별로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단계는 이제 1945년 9월 2일 유엔군 총사령관 일반명령 제1호가 포고되기 전까지는 남북한 사이에 왕래하는데 큰 장애는 없었습니다. 이 포고에 의해서 남북한 간의 왕래, 교역 이런 것들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한국전쟁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분단의 완전한 고착이 이루어져서 새로 경계선이 지어진 군사분계선 지역에 생기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 53년 7월 27일이 분단 고착화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북 주민 사이에 그런 중원과 상속 문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점을 찍어서 월남자의 취족과 신분관계의 공시, 이탈 주민의 가족관계 등록부, 오죽의 창설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점을 찍어놨는데 이것은 이제 북쪽에서 남한 지역으로 오신 분들이 법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법적 신분관계를 공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호족 제도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로 바꿨습니다만은 어쨌든 군사분계선이 확정되면서부터 월남하신 분들이 법률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신분관계 공시를 위한 제도로서 통상적인 그분들은 다 북쪽에 호족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남한 지역에서는 이제 여기 표시된 대로 가호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드리게 됐습니다. 이 가호족에는 이제 북한에 있던 호족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효 요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결혼했으면 그 결혼사항, 혼인사항, 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사실과 다르게 신분관계를 등록한 가오족을 취득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단신으로 월남하신 것처럼 해서 가오족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고 또 거기 사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기록한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신으로 북한에서 결혼했지만은 그것을 숨기고 가족을 취득하신 분들은 남한에 와서 새로 결혼하든지 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장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 사실을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가오족에다가 기재한 그런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신분 관계를 정리를 하고서 비로소 이제 재혼할 수가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게 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도 좀 유사한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조중 국경의 봉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입국하는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지역에 오셨습니다. 지금 아마 대체로 3만 한 몇천 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도 역시 한국에서 법률 생활을 하자고 하게 되면은 자기의 신분 관계를 공시해 줘야 될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그 호적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특례를 갖다가 이제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법률 19조의 2에 보게 되면은 그 특례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때에 이제 호적이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 때에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들어와서 보호 결정을 받기까지는 이제 합동 신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 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보호받을 만한 그런 대상자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 있었던 이런 신분관계에 대한 이제 사항을 기록한 신분표라고 하는 것이 작성이 되고 그 작성된 신분표가 호적과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창설을 할 때에 기본적인 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북한에서 결혼했던 사람인 경우에도 그 결혼한 사실을 그대로 그 신분표에 작성을 해서 호적이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또 숨기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있는 그대로 결혼 사실을 갖다가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한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새 출발을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될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북한에서 이루어졌던 이 혼인 관계를 갖다가 해소를 해야 비로소 법률상에 혼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이제 자연히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배우자를 사망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재판장 이혼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처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망 신고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은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북한 지역이 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 신고 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자연히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이혼 방법은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 두 가지 있지만은 북한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으니 합의 이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 천상 이제 재판 이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은 재판 이혼할 때에는 이제 6가지의 그 재판을 허용할 수 있는, 재판을 받아줄 수 있는, 이혼을 받아줄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제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 북한 이탈 주민 사이에 재판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그때의 생사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알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에 두고 온 배우자는 거기에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또 이혼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이제 뭐 파탄주의냐 아니면 유책주의냐라고 하는 이런 법리상의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민족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법 해석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하급심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소송을 제기한 이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다시 말해서 그 민족 분단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 것이 되겠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과 정착에 관한 법률 19조의 3에다가 이혼에 관한 특례를 갖다가 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는 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또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재판이 제기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그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 북한 지역에 재판이 제기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송달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는 그런 송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송법에서는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시송달의 요건을 이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 적용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특례 조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그 송달을, 공시 송달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이제 재판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례를 두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는 그 특례를 통해 가지고서 북에서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재혼하는, 새 출발하는 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혼인했던 사실을 숨기고 호적이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한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여기서 재혼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북에 있는 배우자가 다시 남한 지역으로 온다든지 또는 재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 또 남한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혼인, 이 두 가지가 중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산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혼하고 좀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만은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이런 중혼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이제 방점을 찍어서 그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상봉 사례를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그 이산 가족들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나름대로 주목하면서 몇 가지를 메모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중원과 상속과 관련된 그런 사례와 관련한 것들을 한두 가지 설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용군으로 징집된 후 소식이 끊겼으나 지금까지 호적 정리를 하지 않았던 북한의 동생과 남한 형과 모의 사망 후에 상봉 사례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호적 정리를 하지 않았던 북한에 있는 동생의 상속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아버지는 사망하였으나 북한의 큰아들과 남한의 모, 형제 자매간이 상봉하는 이런 사례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북한에 있는 큰아들의 호적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역시 상속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중원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이산 후에도 독신으로 지내왔던 북한의 남편이 남한의 아내를 찾고자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아내도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재혼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원 해주 사유가 실종 선고나 사망 처리였는지 또는 재판상 이혼이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원의 부활 여부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해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중원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결혼 1년 만에 의용군으로 나간 남편이 시부모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남편이 나를 찾지 않는 것을 보니 결혼 초기라 제가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라며 눈물 짓는 남한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역시 북한에서 남편이 북한법에 따라 재혼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그 유효성을 긍정하고 남한에서 이루어졌던 혼인이 있으니까 그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이 중혼으로 취급되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산 1세대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의 이제 사연들이 이제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하는 이런 또 의문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중원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실제적인 재판 사례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PT 자료에 그 사례의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한 가지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소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피상속인 윤모 씨는 6.25 전쟁 발바로 일사후퇴 시 북한에 1997년에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이남 3녀를 둔 채 장녀만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이 피상속인 윤모 씨는 1953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오족을 편제하면서 북한의 다른 자녀들, 잔류가족들은 유락시킨 채 가오족에 올려있지 않은 채 북한의 저 김모 씨와 장녀에 대한 취적 허가를 받아서 자신의 가오족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이 가오족은 이제 그 1960년부터 이제 호족법이 이제 새로 민법의 시행과 더불어서 이제 시행되는데 이때 그 부칙에 의해서 통상적인 호족으로 전환이 됩니다. 가오족이라고 하는 가짜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동거녀 권모 씨가 자녀를 출산하자 이제
호족상의 처가 사망한 것으로 이제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에 두고 온 처인데 과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사망 신고가 이루어졌을까 궁금한 점이 있겠지만 사망 신고의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적인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제 인후 보증이다. 이웃 사람들의 보증서 2통을 갖다가 첨부를 하게 되면은 사망 신고가 가능해서 사실과 다른 사망 신고가 꽤 많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이 그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또 이런 사실과 다른 사망 신고가 어렵지 않게 행해진 그런 우리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족상 사망 신고를 하게 되니까 이 권모 씨와 재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에 2년 민자를 두게 됐고 이 피상숙인 윤모 씨는 8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재산도 꽤 많이 모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상속 문제는 재산이 많아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속인들 간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에서 데려온 장녀, 그다음에 남한에서 재혼하면서 출생한 이복 형제들 사이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투다가 이제 남한에 있는 상속인들 간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 등기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장녀가 미국 국적의 선교사를 통해서 북한에 두고 왔던 전원 배우자와의 출생 자녀들의 생존 사실을 알고 그들의 친자관계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친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상속회복 소송 청구 소송을 위임해갔다라고 하는 이런 위임장을 받아오고 자기 자신을 수임으로 하는 상속젖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고가 그러니까 이 남한에 그 북한에 두고 온 이제 그 자녀들이 되죠. 이제 전원 배우자와의 그 사이에서 출생한 그 자녀들이 원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송 대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또 자신과 피상속인과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유전자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손톱과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샘플을 보내왔고 또 이제 자신들의 공민증, 잡길 진술서, 사실 확인서 어쨌든 소송 제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서 이 소송은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전해졌지만 북한의 정보기관들이 나서 가지고서 기획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의심스러운 눈치를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 북한에 있는 원고들 이 자녀들이 거주지가 한 곳이 아니라 각지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평양에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손톱 자르고 머리카락 자르고 위임장 작성하고 그런 걸 또 다 녹화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북한 실정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북한 주민들이 이런 소송이 필요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데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 소송이 제기되니까 우선은 이제 원고들이 낸 부동산 처분 가처분 신청을 우선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또 그걸 되찾아오기가 복잡하니까 우선 가처분을 통해서
이제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이 채권자가 돼서 제기한 신청을 첫 번째로 인용한 가처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처분 결정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그 주민등록번호를 누락한 채 이름만 기재하는 그런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원고의 소송 대리인, 이 소송 대리인이 성이 배 씨이신 여자 변호사 분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로 들려져 있는 상속인으로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서 먼저 인지 청구에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에서 또 중원 취소에서 또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 이런 일련의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북한에 있는 원고들의 상속인으로서의 신분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지청구의 소송은 이제 취하가 됐는데 그건 왜 취하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북한에 있는 자녀들은 북한에 있었던 혼인관계, 적법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니까 혼인 중의 자녀거든요. 인지청구라고 하는 것은 혼인 외의 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인지청구는 이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그런 예가 돼서 이 소송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자관계 존재 확인의 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기존의 통상적인 친자관계 확인 소송에 해당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친자관계는 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 자신들의 공민증을 제출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공민증에 이 부모님들의 혼인 사실이 기재되었는지 또 공민증이 이게 정말 북한에서 진정하게 발급된 것인지 그걸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제 가정법원은 이 친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왜냐하면은 유전자 감정을 위해서 치료를 한 여러 손톱이니 머리카락 등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을 통해 보니까 99.9% 이상 친자임이 확실하다라고 감정이 나오니까 친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줬고 그것은 대법원에 의해서도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녀가 남한에서 이루어진 이제 계모죠. 그러니까 계모와 아버지와의 혼인이 중혼이다라고 해서 중혼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서 장녀는 이때 당시에 이제 중혼 취소 청구권은 중혼 당사자들하고 직계 존속인 혈족만 중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고 적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인 자녀는 중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평등권 침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해서 그 위헌 판결을 받고 그 위헌 판결에 기해서 민법 중혼 취소 청구권자의 그 범위를 직계 혈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그런 민법 개정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허가 창설 허가 신청도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족이나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국적을 공시해주는 국적부로서의 역할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 원고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한 지역에, 우리 통치권이 미치는 남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일종의 호무인을 상대로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또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허가 결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다가 창설하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걸 이제 특정 신분 등록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성과 본 등록 기준지, 옛날로 치면 본적지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 사항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니까 원고들의 부모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동시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 자료에 다 나오는 것이니까 그 성명은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특정 등록 사항 중에 하나인 부모님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이제 기재하지 않는, 그래서 원고들의 이제 신분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일부를 좀 누락시키게 하는 이런 이제 좀 불완전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창설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속 회복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에 관한 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원고들의 상속권이 인정이 되고 원고들의 이제 상속권이 인정되니까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취득이 인정이 됐고, 그 다음 진행된 소송은 이제 장녀,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장녀가 자기 동생들의 상속재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갖다가 제기하는 이런 소송을 그 뒤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속재산 관리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은 장녀하고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과의 이해가 충돌될 수가 있으니까 객관적인 제3자적인 위치에 있는 변호사를 재산관리로 선임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남북한 주민사이의 중원 문제, 상속 문제, 친자관계 확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재판으로 문제가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기존의 통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제정된 우리 가족법의 적용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두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 특례법을 서두르게 된 것은 이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인정되니 상속재산을 북한 주민이 취득해서 그 남한에 있는 재산을, 남한에 있는 자본재를 무상으로 북한 지역으로 판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좀 제한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주민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규제를 해볼까 하는, 그러한데 이제 첫 번째 특례법 추진 이유를,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 소송에서 다뤄졌던 모든 사항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특례법 제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뤄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존의 법리하고 충돌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진통 속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2012년 2월 10일자로 제정이 된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그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조에 이제 법 적용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해서 이제 특수관계론을 갖다가 여기 명시하고 있는데, 이 특수관계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1990년 비롯된 남북 합의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남북관계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남북한 특수관계론, 다시 말해서 헌법 제3조와 4조의 이제 조화적인 해석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 조문에까지 이제 등장이 됐습니다만은, 이 남북관계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격이 선언적인 성격이죠. 남북한 관계가 특수관계이다라고 하는 게 기초에서 남북한 관계를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특례법 제2조라고 하는 것은 그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이 가족관계 상속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의무의 실체관계를 해결해주는 그런 성격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관계를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도 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실제로 적용되는 첫 번째 예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을 담게 되느냐고 하게 되면은,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가족법이 또 상속법이 준거법으로도 등장할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물론 북한 가족법과 상속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가족관계, 상속관계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제 특수관계론에 입각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나 상속에 관해서는 북한 재판소도 관할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특례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 가족관계나 상속관계에 자기 자신의 권리 의무가 문제됐을 때 분단이 고착화되고 왕래는 물론이고 서신교환도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었고, 또 설사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권리 보전을 위한 뭔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을 고려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 가족법, 상속법에 보게 되면은 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권리 행사 기간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것은 또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간 계산이 어떤 사유에 따라서 중단되기도 하고 정지되기도 합니다만은 제척 기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딱 그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권리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분단에 의해서 발생됐으니 거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준비를 할 때는
이런 가족 관계와 상속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인 해결로 이제 뭐 분단의 해소, 자유항래 이것처럼 그것은 이제 그냥 예를 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어질 때 그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례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가족 관계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지라든지 친자관계 또는 친생자, 친생 부인, 중원 뭐 이런 등등에 관해서는 이제 그 특례를 제소 기간에 특례를 두는 이런 입장을 취했고 상속과 관련해서도 상속과 관련해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남한에서 이미 오래전에 진행된 상속관계에 대해서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상속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이런 이제 가족관계에서와 마찬가지의 특례를 이제 두려고 했던 것인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오래전에 상속관계가 진행이 돼서 남한에 있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취득해서 오랫동안 그 법률관계가 연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북한 거주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인정해서 그걸 번복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한 이미 옛날에 취득했던 남한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이게 나중에 이루어진 소급 입법에 의해서 빼앗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위헌의 소지도 있고 법률관계에 이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이제 상속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특례를 두지 않는 이런 이원적인 기준을 두고서 특례법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법의 제정 과정이라든지 그 뭐 기본적인 성격 이것은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본론인 중원과 상속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법은 이중혼이 발생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루어진 혼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부 일처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사회 질서의 한 기본 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의 금지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아마 중원이 이런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원은 무효로 규정하는 것이 법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의 입장은 중원을 무효로 규정하지 않고 취소로 규정해서 이 남북 주민 사이에 중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 가능성, 그 단초를 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또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원이 발생되게 되면은 앞서 그 장려의 중원 취소 소송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후혼, 남한에서 이루어진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원자가 생존에 있을 때도 중원 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만은 중원자가 사망했을 때도 중원 취소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혼인 취소는 그냥 취소의 의사 표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될 재판상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취소 사유가 있는지 이것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원 취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중원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률 관계가 취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법률 행위가 처음 발생했을 때, 성립했을 때까지로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은 이 혼인 취소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장래를 향해서만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원자가 사망을 했을 때도 중원 취소 소송은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중원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이런 신분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중원자가 사망했을 때도 중원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경우에 중원 취소 재판이 확정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중원 취소의 효력이 중원자 사망 시까지로 소급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중원자 사망 후에 중원 취소 소송의 실익이 뭐냐? 중원 배우자의 상속권 상실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중원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중원자 사망 후에 중원 취소는 중원자 사망 시까지 소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소급하지 않는다. 이제 중원자 사망 후에 중원 취소가 이루어졌을 때 중원자 사망 시까지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라고 하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없다. 상속의 경우에 이런 특례가 있어야 되는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외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중원자 사망의 경우에도 사망 시까지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원 취소 재판이 확정된 그 이후부터 중원 관계가 소멸된다. 따라서 앞서 이루어진 상속이 개시됐을 때 당시에 중원 배우자의 상속권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중원 상태를 해소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신분상의 이익이 있습니다만은 상속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중원자 사망의 경우에 중원 취소 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통을 가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분은 있겠지만은 실익이 없는 경우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중원 취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원자가 이 사례처럼 중원자가 사망한 때가 아니라 중원자가 생존하고 있는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우에 일반 법리에 따라서 남한에서 이루어진 혼인을 취소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뭐 한 4, 50년 동안 그 중원인지도 모르고 이루어진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들 사이에 또 자녀도 출생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느닷없이 북한에 배우자가 있다, 혼인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들어가지고서 중원 취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몇십 년 동안 적법하게 유지되어 왔던 그런 신분관계를 근본에서부터 뒤집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좀 기존의 법리와 다른 정책적인 어떤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필요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뭔가 기준을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 전부터 이 중원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기존의 가족 관계를 보호하자. 그러니까 후원 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으로 삼자라고 하는 이런 점을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의 의사 존중이다. 우리 이제 이것은 이제 가족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의 기본 법리입니다. 당사자 의사가 중원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면은 그에 따라서 중원 상태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줄 수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후혼 남한에서 이루어진 혼인 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에 하나 북한에 있으면서 남한에 간 배우자가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독신으로 살아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의 가족 정책으로 보게 되면은 월남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배우자를 두고 가족의 일부만이 이제 남한으로 간 경우에는 당국이 나서서 이제 배우자의 믿음을 복심하게 배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북한 가족법상의 이혼 사유를 들어가지고서 이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해소시킨다고 하고 또 과거에 월남자 가족인 경우에는 반동 가족이거든요. 요주의 가족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반동 가족의 수가 사회에 많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북한 사회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제 강제적으로 어떻게 이혼 절차를 밟아서 그 월남한 사람과의 가족관계,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또 만에 하나 이제 제외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오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후혼이 남한에서 이루어진 혼이 유효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그런 학수고대했던 분들의 그 뜻은 어떻게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원의 성립을 갖다가 긍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저는 이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부 일처제가 잠정적으로 좀 유보되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긍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결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입장에 따라서 이 특례법에 있어서는 이제 유일하게 중원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원이 성립되더라도 중원 취소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원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후원 배우자 쌍방 사이에 중원 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의 의사 존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후원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배우자도 재혼해서 양쪽이 다 중원 사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뭐 전원 관계, 북한에서 이루어졌던 혼인 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제하자, 이런 그 대책,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경우는 월남하신 분인데 또 북으로 가신 분들, 또 납치돼 가신 분들이 또 북에서 재혼하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원 관계를 이제 실종 선고를 통해서 해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 상속 사례에 있어서는 사망 신고로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소멸시켰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가호적을 취득할 때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거주자다라고 해서 이른바 잔류자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잔류자 표시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재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류자에 대해서는 이제 부재 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보다는 좀 쉽게 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특례를 인정을 해서 가족관계를 해소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 만약에 실종 선고를 통해서 사망 처리됐던 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고, 취소되게 되면은
실종 선고에 의해서 해소됐던 이런 혼인 관계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중혼 상태가 발생되게 되니까 그 경우도 동일한 논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유례 없이 우리 이 특례법이 중혼 관계를 인정하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허용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산 1세대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이 상속 문제는 당사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이 또 상속권을 이어받아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 문제는 대를 이어가면서까지도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남북 교류 관계가 활성화되고 통일이 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도 역시 많이 등장할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제 상속 재산의 반환이다라고 하는 문제와 이제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속 재산 반환과 관련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종 선고로 인해서 사망 처리가 됐던 분이 살아서 돌아오시는 경우, 그럼 이제 사망 처리가 되니까 사망 순간에 상속이 돼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그 실종 선고를 받은 분의 상속재산을 다 취득하게 되고, 살아 돌아오신 분은 실종 선고 취소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재산을 되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살아 돌아오신 분에게 재산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종 선고의 일반적인 법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의인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고, 악의인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덧붙여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오래전에 상속받아 가지고 재산을 취득했던 그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또 과다한 재산 반환에 이제 처해지게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이 특례법에서는 선의자는 역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자도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다가 이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덧붙여서 반환하면 된다라서 반환 범위를 축소시켜 놓고자 하는 그런 특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사실과 달리 사망 처리했던 분이 살아 돌아오신 경우, 요즘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국군 포로로 계셨던 분이 이 북한을 탈출해서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전사 통보라든지 사망 신고라든지 해서 사망 처리가 됐는데 살아 돌아오시니까 그 사망 처리됐던 것을 다 번복하게 되면은 실종 선고 취소와 똑같은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반환에 관한 그런 특례가 동일하게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오랜 시간 경과됐으니까. 그럼 이제 이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3자는 또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법리는 실종 선고가 취소되게 되면은
실종 선고가 취소돼서 그 원래 상태로 이제 번복하게 되는데 실종 선고 후, 그러니까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실종 선고가 취소될 때, 취소 심판이 확정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선의로 한 행위에는 실종 선고의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례법에서는 어떤 예외를 더 두고 하냐면은 뭐 그림이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특례법 공포일까지는 실종 선고 후 이 특례법 공포일까지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제3자의 재산 취득 행위는 유효하다. 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제3자의 재산 취득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특례법 공포일부터 실종 선고 취소일까지는 통상적인 법리처럼 실종 선고 선의로 한 행위 요것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에서 이제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일 큰 것이 이제 상속 회복에 관한 사항, 그 여기에 언급된 사례는 이제 1심 법원을 거쳐서 그 최고 대법원까지 갔던 이 사례입니다. 이제 이 특례법이 이제 공포돼서 시행되고 난 뒤에 이 사례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특례법에는 그 특례다라고 하면서 북한 주민은 999조 제1항에 따른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이때에 남한에 있는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이제 반환해야 되는데, 상속회복 청구에 응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이제 현물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 청구로 할 수가 있고, 또 가액 지급 청구를 할 때도 기여분에 따른 이제 반환 범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두는 그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법 99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있는데, 그 제척 기간에 관한 그 2항, 그 999조 제2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와 관련해서 제1심 법원은 이 제2항의 경우는 북한 주민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북한 주민인 상속인의 상속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의 입장은 그와 달리 여기서 이제 특례법이 민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항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었지만 2항에 대한 특례는 없으니까 그 민법 999조 제2항은 이 북한 주민이 상속인인 경우에도 적용이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려서 1심과는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됐던 것이고, 이제 이 사례에 대한 이제 대법원의 입장은 이제 8대 5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 의견은 여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2심 법원의 입장을 따른 것이게 될 것이고, 소수 의견은 제 1심 법원의 입장, 그 취지를 존중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이 판결을 내리고 있은 뒤에도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제척 기간의 특례를 해석상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이제 부정설과 긍정설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법 99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제척 기간의 기산점,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북한 주민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있지만 침해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없는 것으로 좀 제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만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입장은 다수 의견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설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 부정설을 취하는 다수 의견의 입장에서도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특례법의 개정 작업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